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은행의 심원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요 강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만큼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보도자를 언론 기사를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내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 통화 완화 기조 유지, 하는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 연구, 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 전담 조직 구성 키로, 하는 블라블라 완화 정책 유지. 이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27일에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는데요.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부서들이 나오는데요. 통화정책국, 조사국, 금융안전국 등 한국은행의 여러 부서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작성한 자료이고요.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몇 가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일까? 교과서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왜 해년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만들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1년에 8차례 이렇게 결정하는데 지금 당장 다음 달 금리 결정 내용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정도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통화신용정책이 나오는데요. 사실 한국은행법에는 통화정책이란 단어가 없고요. 통화신용정책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한다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한국은행의 노력을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법 6조에 보면은 6조 2항에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어떻게 1년치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 여건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어떻게 1년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되게 브로드하고 약간 좀 애매하게 기술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 텐데 지금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차를 살펴보겠는데요. 목차를 거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영 여건을 볼 겁니다. 올해 2020년에 운영 여건을 볼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내용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은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올해 저희 지난해 한국은행에 했던 내용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2019년에 했던 내용을 통해서 이제 2020년에 하는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은 각 주제에 대해서 한 25분 정도씩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첫 번째가 기준금리이고요. 두 번째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세 번째가 금융안정도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음영으로 칠해진 곳을 자세히 보시면 2019년도에 한국은행은 그 7월과 10월에 금리를 두 차례 내렸습니다. 인하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하방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 딱 봐도 좀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외 여건 악화. 작년에 가장 큰 대외 여건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트럼프의 그 미중 무역 분쟁, 뭐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인데 수출이 많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성장도 별로 안 좋았고 물가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2.7%였는데 2019년도에는 한 2%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물가는 한 0.4% 정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그 정도 상승했습니다. 되게 지금 성장과 물가가 안 좋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 그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 즉 7월과 10월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완화적인 기조다. 근데 완화적인 기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화적이다. 금융 상황이 완화적이다. 완화적이라고 하면 그 반대는 긴축적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어떤 친구가 집에 와서 음식을 마련하는데 음식을 어느 정도 해야지 넉넉하고 어느 정도 해야지 부족하고 이럴까요? 그건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덩치가 되게 큰 친구일 수도 있고 되게 좀 많이 안 먹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왔을 수도 있고 간식을 먹고 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완화적이다, 긴축적이다 하는 거는 어떤 금리 수준이 뭐 2%면 완화적이다, 뭐 7%면 긴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계속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건데 어떤 저희가 봤을 때 서스테이너블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정도, 잠재 성장률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 조금 안 좋을 때, 그럴 때 한국은행은 금융을 완화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이다. 그러면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진폭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적이다는 판단은 아까 뭐 음식 비율을 들었는데 되게 어렵겠죠. 사실 어느 정도가 완화적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고 거기에 맞물려서 CD금리, 국고채 금리가 되게 낮아졌죠. 사실 19년 8월 달에 저희 금리 수준은 3년물 금리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 실질 머니갭률이나 뭐 금융 상황 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상황에 맞는 금융 완화 지수를 상태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도 지금 되게 완화적으로 많이 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참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7분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고 임기는 4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총재 임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부총재님은 당연직 금통위원인데 이제 부총재 임기는 뭐 3년으로 이렇게 지금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이상이 출석하셔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집행부, 저 같은 한국은행 직원은 그 금융통화위원들이 이제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사진일 수 있겠는데요. 금통위 회의 직전에 이렇게 계시는 7분, 의장이 저희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시고요. 이제 나머지 금통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모여서 기준금리 결정 뭐 등등의 통화신용정책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재님께서 11시 20분에 기자간담회를 이제
그러니까 매번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1년에 8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11시 20분에 매번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정보가 누구에게 빨리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에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금중대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다 줄여서 금중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했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수출 기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이 어떤 중소기업에게 3조 원을 주거나 이러진 않죠. 공짜로 주거나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한테만 돈을 빌려주지 기업에 빌려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하는 대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중당좌 대출, 자금조정 대출, 자금조정 예금,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특별대출 이런 게 있고요. 그런 대출의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금융중개지원대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출금리가 얼마로 돼 있죠? 0.5에서 0.75%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중은행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3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그런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준금리 그림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 기준금리가 얼마였었죠? 1.25였었죠. 그러니까 저 정도 50bp 차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3조 원에다가 50bp를 곱하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은행들에게 도와주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행은 은행들에게 아까 말했던 25조 원 한도 내에서 0.5에서 0.7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들은 그 받은 돈을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내가 이 정도 대출했으니까 한국은행 나한테 이 정도 대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안정도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융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생겼을 때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금융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이제 안정시키는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7월 달에 이제 일본이 더 이상 한국에 수출 안 할 거야 하고 그랬고, 이제 글로벌에서도 트럼프도 자꾸 사고를 친다 그럴까? 자꾸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럴 때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회의들을 개최하고 이제 대국민에게 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이 변동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통화수합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영내 다자간 통화수합 협정, 좀 이름이 어렵죠. 치앙마이라고 이쪽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통화수합 협정 같은 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통화수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화수합을 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겪었었잖아요. 당시에 IMF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외환 보유액이 고갈이 나서 그랬었던 거잖아요. 한국은 비기축국, 즉 한국의 원화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에서 유통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저희는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달러가 부족하면 IMF 같은 사태를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IMF 정도는 아니었지만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도 환율이 뭐 거의 1,6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뭐 1,100원, 1,200원 하다가 1,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그 한국은행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 연준하고 통화 수합을 했었어요. 그 말은 저희가 연준에게 원화를 주고 연준이 저에게 달러를 주는 방식으로 서로 통화를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한미 통화 수합을 하니까 그때 금융시장이 되게 이제 안정이 됐었습니다. 환율도 다 다시 또 안정화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화 수합을 되게 중요한 어떠한 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UAE,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초적인 건데 잠깐만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560억 불을 교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은 저희한테 3,600억 위안을 주고 저희는 원화를 64조 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래 만기가 되면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 캐나다 달러는 거의 뭐 기축 통화에 가깝거든요. 달러에. 그래서 이제 저런 국가랑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외환 시장에 혼란이 왔을 때 많은 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안정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정부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내용 여기 보시면은 좀 어려운데 이제 신규 평가지표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또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경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대책 금융반 이런 거는 통화금융대책반 이런 거는 한국은행 내에서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정부랑도 같이 그 거시경제금융회의라든지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이런 협의를 통해서 금융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그 다음이 미 연준, 그리고 마지막에 ECB, 그리고 모든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다 이런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침 다음 주에 그 금융안정 보고서가 금요 강좌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019년도에 한국은행이 했던 어떠한 노력, 했던 일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2020년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때는 어떤 환경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 물가, 금융 외환시장, 금융 안정 이런 토픽별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혹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떨까? 뭐 가장 쉽게 말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저희가 금리를 낮출 테고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뭐 올리거나 뭐 이렇겠죠. 물가가 물론 경기랑 같이 가는 건데 경제 성장이랑 물가가 이제 되게 낮으면 저희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더 커지는 거고 물가가 이제 높으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유인이 커지는 거고 금융 외환 시장은 뭐 저희가 계속 이제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면서 만약 유사시에 만약 리만 브러더스 같은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뭐 저희가 또 유동성을 지원하겠죠. 그리고 금융 안정. 사실 금융 안정 이게 되게 요즘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한국은행법 제1조 2항.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경제 성장과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지금 성장도 안 좋고 물가도 나쁘니까 그럼 금리를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완화 기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 그런데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하는데 금리가 되게 낮으면 뭐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계부채가 되게 늘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되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금리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면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볼 때 이제 먼저 세계 경제를 볼 텐데요. 세계 경제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첫 번째, 선진국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에서 3.0, 3.4.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건 IMF의 전망치고요. 선진국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전년 수준, 19년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7인데 올해 1.7 정도로 1.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9, 2.4, 2.1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잠재 성장률 수준의 미국 같은 이제 그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되게 높았던 거고요. 2% 정도면 할 만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되고요. 작년에 제조업이 되게 안 좋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1%대에서 조금 미약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을 보자면 3.9에서 4.6, 그리고 중국은 6.1에서 5.8. 사실 이 숫자가 정확히 맞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얼마 전에 지금 1단계 합의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 다른 신흥국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신흥국들은 올라가는 이유가 세계 교역 위축 완화. 쉽게 말해서 작년에 워낙 교역이 안 되는데 신흥국들은 수출을 해서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올해 조금 개선되면 성장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그리고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 재정 정책도 좀 강화하고 그 통화 정책도 좀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그럴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여기 보시면 보기 쉬울 것 같은데요. 세계는 19년도에 떨어졌다 올라가고 대부분이 이제 약간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이쪽에 경제 성장이 약간 반등하는 거랑 같이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요인으로는 유가가 어떻게 갈지. 근데 조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지시해가지고 이란의 그 총사령관을 이렇게 바그다드 공항에서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죠. 어떻게 이제 그런 정세에 따라서는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향후 경제 성장 경로에, 세계 경제 성장 경로에는 이런 보호 무역주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중 무역 분쟁,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브렉시트, 얼마 전에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될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쪽은 남미 이야기고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렇게 데모하고 분쟁하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다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 칠레 같은 경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칠레에서는 그 시위를 해가지고 원래 11월인가 G20
칠레도 G20 국가거든요. G20 정상들이 모여서 칠레에서 정상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고 뭐 트럼프도 오고 다 이런 국제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불과 몇 주를 앞두고 그 정상회의를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시위가 너무 격화돼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칠레가 그 폭동이라 그럴까 이렇게 데모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했던 정책이 이제 지하철 요금을 50원을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쌓였었겠죠. 그래가지고 폭동이 나는데 칠레 같은 나라만 해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소득의 한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자산인지 소득인지 1%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득 재분배 문제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남미 국가들은 그런 소득 재분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정쟁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고 있고 아마 앞으로 그 남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소득 재분배 문제가 되게 중요한 지금도 중요한 이슈인데 앞으로도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경제학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그림은 홍콩 그림이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소득 재분배보다는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게 있고 물론 홍콩도 집값이 되게 비싸요. 뭐 조그만 아파트가 뭐 한 20억 하고 30억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뭐 아무튼 뭐 여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화되거나 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 좋겠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썰렁하지만 이제 너무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유머를 하나 해보자면 경제학에서 이제 나오는 유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다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그 글로벌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경제학자의 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하기는 좀 이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재밌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면 조금 더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를 보는 이유는 우리는 워낙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들어보면 여기 상품 수출 보이시나요? 지금 18년도 숫자가 없는데 18년도에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9년도에 마이너스 0.4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고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수출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든 뭐 이런 쪽에 반도체 수출이 안 됐고 그래서 수출이 되게 많이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로 다시 좀 올라온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조금 괜찮아지고 글로벌 교역도 다시 활성화되고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2% 조금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7.8%에서 내년에 한 5% 보는데 이거는 17년도 이럴 때 좀 좋았다가 지금 기저 효과로 좀 나쁜 측면도 있고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겠죠. 작년에 안 했던 것도 있고 건설 투자는 계속 안 좋은데 2015, 16년도, 17년도에 너무 건설 경기가 높았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그림을 보시면 19년도랑 20년은 전망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10% 이렇게 성장하던 시절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2% 초반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개발도상국은 아니니까 10% 성장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숫자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런 판단이나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금요 강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세계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또 정부도 지금 정부 재정 지출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장담하기엔 좀 어렵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보다 높아지겠으나 올해가 아니고 2019년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였거든요. 상당히 낮은 숫자죠. 그런데 올해는 한 1% 내외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와 2%니까 당연히 하회하는 거가 되는 거고, 이게 읽어보시면 각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어렵죠. 재미가 없죠. 이런 거 읽으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일단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인데 예전에 이렇게 2% 이 검정색은 저희 목표 타겟이고요. 물가 안정 목표고 이렇게 있다가 쭉 떨어져서 19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쭉 떨어져서 평균이 0.4 정도 나왔던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낮아졌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작년에는 그 농축수산물이 재작년에 높았었는데 작년에는 좀 낮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점선이 이 파란색이랑 같은 건데요. 19년도에 보면은 식료품과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류라든지 그 농축수산물 이런 가격이 기여도인데 상당히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한 부분도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공급 측 하방 압력, 즉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이런 데가 작년에 되게 나빴었는데 올해 조금 완화될 것 같다. 그리고 미약한 수요 측 물가 압력. 미약하다는 거는 이런 거는 여전히 좀 파란색은 그래도 약간 좀 약한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좀 작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물가도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정부의 교육, 의료 지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교육 지원은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취지 여부는 저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고3 학생들의 이제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2학년, 내년에 1학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해년 0.2%씩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파란색이 작은 거지, 저희가 통화정책을 잘못해서 낮은 거다,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 지원 확대,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험 같은 항목들도 되게 많이 확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거는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물가가 좀 낮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가를 조금 자세히 설명했던 거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0% 후반. 근원 인플레는 빨간색인데 한 1% 뭐 이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근원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할까요?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소비자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가라든지 뭐 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변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근원 인플레이션도 조금 낮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보다 소비자 물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물가가 이렇게 낮으면 괜찮을까요? 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물가 안정 목표는 다른 강좌가 있고 하니까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가 안정 목표가 예전에 지금은 2%로 딱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2%가 타겟인데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밴드 2에서 4% 이런 적도 있고요. 2.5에서 3.5 한 적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3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타겟이 되는 물가도 예전에는 근원 물가, 아까 보셨죠? 그걸 목표로 하다가 소비자 물가로 또 바꿨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보시면 뭐 과거에도 조금 이탈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많이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가장 고민하는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적인 요인 이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측의 뭐 유가나 뭐 기후 이런 거 말고 지금 구조적으로도 좀 뭐랄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이펙트 이래가지고 지금 물가 공산품 가격이 되게 싸졌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고령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숙제입니다. 예.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금융 외환 시장인데요. 2020년도에도 금융 외환 시장은 수시로 작년처럼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플러스로 작용할 거고,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되게 낮추는 지금 뭐 거의 0에 가까이, 유로하고 일본은 0에 가까이 가고 있고요. 연준도 되게 낮췄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그림은 그 빅스라고 이제 미국의 주가 변동성인데 쉽게 생각하면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즉 뉴스 같은 데서 뭐 불확실성이 나오는 이렇게 그런 거를 뭐랄까 개수를 뭐 그런 걸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걸 바탕으로 만든 지수인데요. 이렇게 경제 정책이 불확실하거나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막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측면을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외화 유동성을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환 보유액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 같고, 작년에 경상수지가 많이 좀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여건에 따라서는 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저희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금융안정 파트로 넘어오면요.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얼마 전에도 정부가 대책을 냈었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절대 안 된다. 등등 부동산 대책, 이런 가계대출 대책을 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조금 완만해지는 추세인데 그럴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기업대출은 이제 조금 증가세가 좀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쉽게 말해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 아니면 가게 해야 되는데 가게 대출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업 쪽으로는 조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안정 관련해서 금융기관 건전성을 좀 설명드리자면,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자산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가게나 기업을 돈을 빌려줬는데 연체가 안 되고 돈을 떼이지 않을 이제 그럴 가능성인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복원력, 은행이 무슨 일이 터져도 은행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은행의 복원력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잘 아시는 자기자본 비율, BIS 자기자본 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규제 수준이 한 10.5%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5% 정도 우리나라의 그 국내 은행들은 이 정도 쌓고 있어서 자본을, 그래도 무슨 일이 터져도 복원력,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취약 가계 및 한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가능성, 이런 게 저희 리스크 요인. 되게 짧게 함축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이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금리의 문제가 폐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물가가 안 좋으니까 금리는 좀 낮출 유인이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았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으로 자금이 간다던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그리고 고위험 자산. 왜냐하면 수익이 얼마 안 나니까 조금 더 위험한 상품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DLS 이런 것들, 이런 게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성장 기조. 저성장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렸는데 돈을 갚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을 갚으려면은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성장이 안 좋으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이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처분 가능 소득.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인데, 15년도에는 한 130% 정도인데 지금은 160%. 즉 가계부채는 되게 이렇게 높은 10에서 9, 8, 7 이런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율로 그 소득은 한 5% 내외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쌓는 속도보다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들 심각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이 많은데, 보통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집을 사는 시기가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그렇게 계속 데이터를 보지만 잘 맞추지 못하거든요. 반응이 별론데 하나 더 할게요. 저희 은행에 주식시장팀이 있어요. 주식시장팀은 매번 주식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주가, 각 나라, 우리나라 주식 상품들을 보는데, 주가 종목들을 보는데, 요즘은 물론 주식시장팀 직원들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전에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전에 역대 주식시장 팀장들은 아주 10년, 20년 전에 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반응은 역시 안 좋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챕터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챕터가 남았는데 조금 기지개도 펴시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주제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쉬는 가운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인 견해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도자료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이제 결론인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준금리 운용.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예. 감이 맞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합리화,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 시스템 안정.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살짝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장과 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고요. 다만 완화 정도를 어떻게 더 조정할 거냐, 그거는 이제 거시경제 흐름하고 금융 안정 상황을 봐가면서 할 거다. 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고 다음으로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법들 하겠다.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겠고, 그리고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영하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가 좀 완화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아까 보셨던 성장과 물가,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까 소비자 물가가 있었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물가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운용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하겠다. 왜 유의하는지는 아까 하는법 제1조 2항에서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 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쉽게 말해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융 불균형이 쌓이는 거, 그리고 자본 유출입,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런 거를 되게 유의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신용이 쉽게 말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느는지, 그리고 특정 자산시장, 부동산에 자산이 너무 많이 쏠리는지, 이런 걸 계속 보겠고요. 그러면 아까 한국은행 금통위원 7분께서 이렇게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결정을 할까?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결정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총재 기자간담회를 이제 금리 결정한 날 11시 20분에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날 오전 9시에 본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 하루 전날에 동향보고 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국내외 성장 물가, 시장,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금융안정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해가지고 금리를 본회의 때 결정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회의 말고도 수시로 이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데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고 중기적으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금융 안정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금리를 결정한다. 되게 이거 수식적으로 도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그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의결문, 스테이트먼트, 의결문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금리 결정 회의 자료를 조금 더 공개해가지고 대국민 설명을 조금 더 잘 해보겠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안정 목표제의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높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난번 금리 결정 의결문인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래서 어떨 것 같다. 국내 경제는 건설 이렇고 투자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물가는 어느 정도로 될 것 같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떨 것 같다. 가계대출은 어떨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은데 이런 데에서 그 어휘가 바뀐다거나 부사나 형용사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그널링을 주고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결문 발표하면 이제 이번엔 금리 동결 하지만 여력 남겨둔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그 시그널 저희가 줬던 시그널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화 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금리를 인하하는 게 꼭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고 아까 금융안정 보고서처럼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 분석 강화,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든지 통화정책 파급 경로 효과를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금리 정책 여력 축소 등에 대비하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라고 했었잖아요. 조금 낮추다 보면 0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력이 되게 축소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내외 구조적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 글로벌 경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파급 효과. 파급 효과는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저희가 낮추면 그 단기 금리들, 콜금리, CD금리 이런 금리들이 떨어지고 이길물 금리가 떨어지고 기일물, CD금리, CP금리 이런 것도 떨어지고 3년, 5년물 이런 금리, 대출금리들이 떨어져서 금리가 싸지면 사람들이 더 빌릴 유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금리 효과고 금리 효과 이외에도 자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환율 경로, expectation, 기대 경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치게 되고 이런 걸 보고 다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번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 간 거래할 때 쓰이는 금리인데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였고 그 이후는 기준금리를 저희가 정책금리로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는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도 올해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용을 할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도 개편, 뭐 아까 3조씩 늘리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들의 이율을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은행에다 빌려주는데 그럼 은행들이 실제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출 담보제도 개편, 금융기관의 가용 담보를 고려하여서 대축 적격 담보 증권 인정 대상 확대를 검토. 제가 읽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한국은행은 뭐를 보고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뭘 믿고 빌려주죠? 친구를 믿고 빌려줘요? 담보를 받나요? 네. 한국은행도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래 A은행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니까 내가 그냥 빌려줘 이럴 수가 없죠. 왜?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면 그거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대출을 할 때 무조건 담보를 받습니다. A은행에게 10조를 빌려준다. 그러면 10조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아요. 그러면 아무 담보나 가져와서 여기 A한테 받을 10억짜리 어음이 있는데 10조짜리 어음이 있는데 이걸로 해줘. 그러면 저희가 받을까요? 받으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믿고.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대출을 할 때 담보로 받는 것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국고채.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국고채를 10조만큼 가져오면 저희가 10조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통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환증권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적격 담보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용도가 좀 괜찮은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좀 확대되면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편하겠죠. 좋겠죠. 그리고 근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같이 하는 게 담보 가치 인정 비율, 헤어컷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A은행에다 10조를 빌려주는데 국고채 10조를 갖고 오면 저희가 받아줄까요? 현금하고 채권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현금은 확실하지만 채권은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어컷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0조를 빌려줄 때 그럼 너는 한 11조, 10.5조 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오면 내가 그걸 담보로 받겠다. 깡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적격담보증권이 좀 확대된다고 하면 거기 그 각각의 신용도에 맞춰서 깡을 하는 깡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헤어컷을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안시장 안정 노력, 당연히 해야죠.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고 비상대응 계획을 상시 보완한다.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하고 이런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 저희가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장 쏠림이 과도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적기에 이제 뭐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으로 유동성 조절 기반 확충. 이것도 좀 여기도 약간 외계어가 많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장 변화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 네. 그래서 저희가 RP 매각용 국고채 확충 등을 통해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하고,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은행 대상 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하고, 뭐 RP 매각, RP 매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의 그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입찰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RP 매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또 다 아실 텐데, 뭐 대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아까 그 보셨던 통화 수합이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수합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RP 매각은 뭐 유동성 흡수고 RP 매입은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에 이제 시장에다 공급을 하는지 흡수하는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아까 대출을 할 때 담보를 항상 받잖아요. 거의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은행한테 그래, 너가 그쪽 A은행에 너희가 채권을 1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반대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 한국은행도 국고채를 갖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은행들이 갖고 있는 게 한국은행에 들어오면 유동성에서 빠져나가니까, 유동성 개념에서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대신에 우리도 뭔가를 주는 거죠. 담보를. 거기서 그러니까 RP 매각을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RP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보를 매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국고채를 주고 돈을 흡수할게. 그리고 나서 만기가 뭐 30일일 수도 있고 90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91일이다. 그러면 91일 뒤에 반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시 저희가 이제 아까 100억에다가 이자 주고 채권 다시 돌려받고. 그런데 모든 채권에는 뭐가 있죠? 만기가 있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고채도 만기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5, 16조 정도 국고채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죠. 2020년에 되면은 그 만기가 도래하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의 국고채가 올해 한 2.5조 원 정도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국고채가 없으면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국고채를 또 새로 사가지고 이런 RP 매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 개념은 뭐 쉽습니다. RP 매입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사는 거죠. 한국은행 국고채를 사면 뭘 줘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되겠죠. 아까 뭐랑 똑같죠, 거의. 대출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근데 다만 이거는 그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이고, 대출하고 차이는, 법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거의 뭐 RP 매입은 그 대출과 같다, 한국은행이 하는 대출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RP 매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언제 공급을 할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때. 유동성이 없을 때는 좀 충격이 왔거나 이럴 때,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 저희가 공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에 그 미국의 RP 금리가 되게 급등을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미 연준이 RP 매입 이런 비슷한 거래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서 RP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근데 대출 대신에 이제 RP 매입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RP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비은행 대상 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한다. 지금 한국은행은 주로 RP 거래나 뭐 대출이든 대부분 은행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저희랑 거래를 안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이걸 해라 그래도 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모의 연습을 해보자. 저희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자 평상시에. 그러면 지금 딱히 필요 없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유사시에 RP 매입하면 바로 들어와서 증권사 같은 데도 돈을 받아갈 수 있고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P 매각용 국고채 확대, 이건 아까 이해하시겠죠? 그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하는 부분 혹은 뭐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국고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금리 확충 노력 강화,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 여기도 좀 어렵죠. 지표금리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 금리가 많은 지표금리 역할을 했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리보 금리 많이 들어봤죠. 리보 금리가 어떤 거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 그런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그때쯤에 리보 금리가 조작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난리 나고 그런 이름을 제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IB가 벌금을 엄청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럼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 그런 노력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어요. CD 금리가 조금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지표 금리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런 기존 지표 금리를 좀 보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 금리. 무위험이 왜 무위험일까요? 위험이 없다는 거겠죠. 위험이 없으려면 담보를 하는 거래, RP 금리 같은 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담보를 받고 하는 거래. 혹은 1일물짜리, 아주 하루 사이는 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금리인데 이런 지표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거 왜 하지? 이거 왜 하지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이런 벤치마크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책 금융 협력 강화, 국제기구나 협의체에서 역할을 확대한다. 네, 저희도 지금 국제기구와 많은 협력 혹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잘 아시는 IMF 이런 데랑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BIS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의견도 개진하고, OECD 혹은 EMAP 여러 가지 기구에서 이렇게 좋은 것도 배우고 서로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기 경보라고 하는 건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발생하고 나서 알려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미리 어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저금리 하에서 이렇게 가계 신용이나 이런 게 쌓이는 거를 계속 눈여겨본다든지, 그리고 가계나 기업이 채무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지, 혹시 그럴 가능성 없는지,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부문 검사 이런 걸 통해서도 시스템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인프라인데요. 제가 이쪽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쪽은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을 해가지고 지급결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한은금융망이 조금 더 설명하고 할게요. 그래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은 모바일 직불 서비스, 모바일로도 이제 직불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혁신에 부응해서 금융 결제 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하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결제 제도 참가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대학생분들 많으신데 그런 간편 송금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죠?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카카오 뭐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던데 그런 업체들이 자금 이체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 번호 친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 원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반적인 은행들은 자금 이체를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은행이 있고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연결돼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한은금융망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을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허브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거래를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하고 거래할 때는 뭐 신뢰가 100%니까 믿음직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한은망에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은행들에 연결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들어오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걸 같아요. 그러면 뭐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망은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갖춰지는지 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런데 또 시대의 흐름에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해서는 뭐 분산 원장 기술, 뭐 블록체인, 뭐 암호자산, 뭐 이런 CBDC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인민은행도 지금 막 이걸 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미숙하지만 아마 그 한국은행이 올해 어떤 일을 하겠구나 이런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